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열심히 운동하는데 근육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벽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 건가? 이런 확신이 좀 안 설 때도 있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근성장 정체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요. 명쾌하고 실용적인 해법 중심으로요. 단순히 그냥 더 열심히, 더 세게 그런 걸 넘어서요. 훈련량, 그러니까 볼륨이랑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또 내 노력을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뤄볼 테니까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육 성장의 핵심은 그냥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계적 장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 실제 훈련에서 이걸 조절하는 건 결국 훈련 볼륨이겠죠. 그러니까 주당 근육군별로 얼마나 힘든 세트를 하냐 이거예요. 훈련 볼륨과 근육 크기, 즉 근비대 사이에는 꽤 명확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용량 반응 관계라고 부르는데 2017년에 나온 메타 분석을 보면 주당 세트 수가 많아질수록 근성장이 확실히 더 잘 일어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세트 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한 0.37% 정도 근육량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주당 10세트 이상 한 그룹은 5세트 미만으로 한 그룹보다 근육이 거의 한 4% 가까이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3.9% 정도요. 하지만 그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20세트를 넘어가면 삼두근 같은 특정 부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근육에서는 그 이상 볼륨을 늘려도 추가적인 이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익 체감 현상, 즉 역유자형 곡선이죠. 볼륨이 특정 지점, 그러니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한계인 그 최대 회복 가능 볼륨 MRV를 넘어서면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 심지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정체기가 왔을 때 혹시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즉 그 최소 유효 볼륨 MAV 미달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MRV 초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볼륨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강도,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8번에서 12번 들 수 있는 무게, 그러니까 근비대 구간이 거의 정설처럼 여겨졌었죠. 근데 최근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통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못 들겠다 싶을 때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사용하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든 중간이든 아니면 꽤 무겁든 간에 그 근비대 효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결과들이 많아요. 가벼운 무게로도 근육이 클 수 있는 이유는 그 헤네만 크기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 강도가 높아져서 실패 지점에 가까워지면 가벼운 무게로 시작했더라도 결국에는 그 근성장에 필요한 가장 큰 운동 단위들까지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건 드는 무게 자체보다는 얼마나 끝까지 노력하느냐, 그 노력의 질인 거죠. 다만 그 최대 근력, 그러니까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늘리는 게 목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역시 고중량 훈련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정 목표에 맞게 훈련해야 한다는 특이성 원리처럼요. 볼륨과 강도 말고도 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동 범위가 아주 중요해요. 운동할 때 관절을 최대한 다 사용하는 완전 가동 범위가 짧게만 움직이는 부분 가동 범위보다 그 근성장이나 근력 향상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최대한 길게 늘어난 상태, 그 지점에서 장력을 받는 것이 근성장 자극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 속도, 즉 템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보통 한 번 반복하는데 총 2초에서 8초 정도를 권장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무게를 내리는 구간, 즉 신장성 수축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한 2초에서 4초 정도로 좀 천천히 통제하면서 내리는 게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트 사이 휴식 시간도 중요한데요. 대체로 60초, 그러니까 1분 이상은 쉬어주는 게 1분 미만으로 짧게 쉬는 것보다 근성장에 조금 더 유리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트에서도 충분한 힘을 내서 전체적인 볼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90초에서 120초, 즉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넘어서는 그 긴 휴식이 추가적으로 더 큰 이득을 주는지는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운동 중에 단기적인 호르몬 변화를 중요하게 봤는데 요즘엔 그게 장기적인 근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런 훈련 변수들이 다 잘 맞아야 질 좋은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어느 정도 훈련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근성장을 정말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려면 일반적으로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 이른바 칼로리 잉여 상태가 필요해요. 이 여분의 에너지가 일단 그 힘든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연료가 되어주고 또 근단백질 합성을 하는 과정 자체에도 에너지가 꽤 많이 들거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죠. 물론 운동 초보자나 체지방에 이미 많은 분들은 꼭 칼로리 잉여 상태가 아니어도 근성장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으면 살만 찌니까 똑똑하게 접근하는 린 매스업이 중요해요. 보통은 자기 유지 칼로리, 그러니까 체중이 변하지 않는 칼로리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좀 더 상급자, 운동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그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에서 10% 정도 혹은 절대량으로 하루에 한 200에서 300kcal 정도만 추가하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체중 변화 속도로 보면 일주일에 자기 체중의 한 0.25%에서 0.5% 정도 증가한 속도를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상급자는 더 느리게 한 0.25% 정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게 체지방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만큼 중요한 게 또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근육 합성에 필수적이죠. 국제스포츠영양학회 같은 그 권위에 있는 기관에서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4g에서 2.0g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2.0g 이상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2018년에 나온 메타 분석을 보면 체중 1kg당 1.6g 이상을 섭취를 했을 때 추가적인 근비대 효과는 거의 없었고 한 2.2g 정도가 실질적인 상한선으로 보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칼로리를 제한할 때는 단백질을 좀 더 먹는 게 근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2.2g 이상 먹는 것에 추가적인 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잘 챙겨 드시고 있다면 단백질 양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훈련의 질이나 총 칼로리 섭취량에 더 신경 쓰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총량 외에 이걸 언제, 어떻게 나눠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무조건 단백질을 먹여야 한다. 이런 기회찬 개념은 예전보다 중요도가 좀 낮아졌어요. 운동 직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먹는 것보다 하루 동안 총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눠 먹는 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단백질 합성을 하루 종일 좀 꾸준히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몇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한 20g에서 40g 정도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류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류신을 몇 끼니 충분히 섭취해서 소위 류신 역치라는 그 기준점을 넘겨야 근육 합성 신호가 제대로 켜진다고 봅니다. 보통 젊은 성인은 끼니당 류신 2에서 3g 정도, 노인의 경우엔 좀 더 높아서 3에서 5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성장은 훈련 볼륨과 분명한 관계가 있지만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수익 체감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충분히 힘들게 한다면 사용하는 중량에 관계없이 유사한 근비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오히려 가동 범위, 반복 속도, 세트 간 휴식 시간 같은 훈련의 질적인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계획적인 칼로리 잉여 상태를 만들고 체중 1kg당 대략 1.6g에서 2.2g 범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하루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유신역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는 전략이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그 훈련 볼륨, 강도, 그리고 영양 섭취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설정된 훈련 계획 안에서 노력이라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과학 쪽에서는 이런 노력의 수준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재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패 지점과의 근접성인데 이걸 제대로 아는 게 훈련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게 근성장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에 나온 메타 분석을 보면요. 실패 지점까지 간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그 근력이나 근비대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훈련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패 지점 훈련이 근비대에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패 지점 훈련은 자극이 센 만큼 신경계 피로도 상당히 커요. 모든 세트에서 그렇게 실패 지점까지 가버리면 피로가 누적되겠죠. 그러면 전체 훈련 계획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지점은 하나의 도구로 봐야 돼요. 대부분의 훈련은 실패 지점에서 한 번에서 3번 정도 여유, 즉 RIR 1에서 3 정도로 하고요. 실패 지점 훈련은 이두컬 마지막 세트처럼 분리 운동 끝에 전략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자극과 회복의 균형 문제죠. 이런 자극과 회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운동자 각도, RPE나 반복 예비 횟수, RIR 같은 자기조절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RIR은 세트 끝나고 나서 내가 좋은 자세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었을까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RIR 0이면 이제 더 못하는 실패 지점, 즉 RP 10에 해당되고 RIR 2면 2번은 더 할 수 있었겠다 싶은 RP 8 정도가 되는 시기죠. 근비대가 목표면 보통 RIR 0에서 4 사이 이 정도 노력으로 훈련합니다. 다만 스쿼트 같은 다관절 운동은 피로가 크니까 RIR 2에서 4로 좀 여유를 두고 단관절 운동은 좀 더 밀어붙여서 RIR 0에서 1까지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RIR을 기반으로 훈련하면 매일의 컨디션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RM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력 향상 면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 상태에 맞춰서 일관된 노력을 유지시켜주니까 더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근비대 효과 자체는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보였는데 중요한 건 RIR이 적절한 노력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물론 RIR 평가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하다 보면 보통 자기 RIR을 플러스 마이너스 1회 오차 범위 내로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RIR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훈련 자극을 프로그래밍하는 중요한 도구인 셈인 거죠. 하지만 RP나 RIR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죠.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바로 속도 기반 훈련, VBT입니다. 바벨을 들어올리는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세트를 진행하면서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보면 그게 피로도랑 실패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됩니다. 보통 첫 반복 속도랑 비교해서 마지막 반복 속도가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지면 그게 거의 실패 지점, RIR 0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리고 한 20% 정도 속도가 감소하면 RPE 8, 그러니까 RIR 2 정도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속도 감소율 자체를 목표로 오늘은 속도 감소율을 2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훈련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속도 감소율을 한 15에서 25% 정도로 낮게 가져가는 게 30에서 40%처럼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 피로 관리에 더 좋아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VBT는 또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RP나 RIR 인식을 교정하는 데도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RIA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 속도 감소가 10%밖에 안 됐다면 사실 더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30%나 줄었다면 생각보다 훨씬 실패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고요. 지금까지 노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어떻게 집중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죠. 목표 근육의 수축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내적 집중을 통해서 해당 근육 활성도를 높이는 기법인데요. 근전도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됐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용하는 무게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원활하면 한 50% 정도 가벼운 무게로는 그 가슴 근육에 집중하면 활성도가 한 22% 정도나 높아졌는데 80% 무게에서는 13%로 좀 줄어들었어요. 아주 무거운 무게, 한 85에서 90% 이상에서는 최대 힘을 내는 게 우선이라서 내적 집중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닥을 밀어내 같이 동작 자체에 집중하는 외적 집중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육 크기 자체를 키우는 근비대가 주 목적이라면 내적 집중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18년 연구를 보면 근육을 쥐어짠다 이런 느낌으로 운동한 내적 집중 그룹이 그냥 무게를 들어 올린다에 집중한 외적 집중 그룹보다 팔 근육 비대가 12.4% 대 6.9%로 유의미하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순수 근비대, 특히 비교적 가벼운 무게나 중간 무게로 하는 고립 운동에서는 내적 집중이 더 유리하고 반대로 최대 근력을 키우려는 무거운 복합 운동에서는 외적 집중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고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모든 운동이 똑같은 가치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자극 피로 비율, SFR이라는 개념이 도움이 됩니다. 목표 근육에는 자극을 최대로 주면서 전신 피로나 관절 스트레스 같은 부수적인 피로는 최소화하는 운동을 고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정말 좋은 전신 운동이지만 전신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만약 둔근이랑 햄스트링 자극이 주 목적이라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자극을 주면서 피로도는 더 낮으니까 SFR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머신 헥스쿼트나 레그프레스 아니면 가슴을 받치고 하는 로우 머신 같은 것들이 보통 SFR이 좋은 운동들로 꼽힙니다. 그러면 근비대를 위해서는 피로도가 높은 바벨 스쿼트나 바벨 로우 같은 운동을 피하고 머신 위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뜻일까요? 꼭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비대가 최우선 목표라면 피로도가 너무 높은 복합 운동들, 그러니까 비슷한 자극을 주면서 피로도는 좀 낮은 변형 운동이나 머신으로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벨 로우 대신에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를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아낀 회복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적인 볼륨, 그러니까 실제 근성장을 이끌어내는 훈련량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거죠. SFR 개념은 무조건 빅3 운동만 해야 근육 큰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각 운동이 내 몸에 주는 자극과 피로를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최적의 운동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합해 보면 근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란 실패 지점 훈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RP, RIR이나 VBT 같은 도구들로 자신의 노력 수준을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 목표에 맞춰 내적 또는 외적 집중을 활용하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대비 피로 효율이 좋은, 즉 높은 SFR을 가진 운동을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실패 지점과의 근접성, RP, RIR, 그리고 마인드 머슬 커넥션 등을 통해서 훈련의 노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 높은 훈련 세트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즉 주간 계획 안에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훈련 빈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2016년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주간 총 볼륨, 즉 전체 운동량이 같다면 특정 근육군을 주 1회만 하는 것보다 주 2회 이상 훈련하는 것이 근비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주 2, 3회를 넘어서 더 자주 훈련한다고 해서 볼륨이 같다면 추가적인 근비대 이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고빈도 훈련의 진짜 이점은 사실 높은 주간 총 볼륨을 소화하는 방식에 있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몰아서 하기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는 뜻인데요. 한 세션에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힘든 세트 수는 근육군당 대략 6개에서 10개 정도가 한계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빈도를 높이면 세션당 피로도는 낮추면서 각 세트의 질은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빈도는 몇 번일까? 이게 아니라 내 목표 주간 볼륨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잘 소화할 수 있는 빈도는 몇 번일까로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흔히 그 브로 스플릿이라고 부르는 주 1회 훈련 방식은 자칫하면 한 세션에 너무 많은 볼륨을 넣으려다가 세트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결국 빈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주간 총 볼륨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훈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주기화 모델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죠. 주기화라는 건 훈련 변수들, 예를 들면 강도나 볼륨 같은 것들을 계획적으로 조작해서 적응을 극대화하고 정체기를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주요 모델로는 선형 주기화, 파동형 주기화, 그리고 블록 주기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선형은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리고 반복수를 줄이는 방식, 파동형은 좀 더 자주 변화를 주는 방식, 블록은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기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그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면 주기화된 훈련이 비주기화된 훈련보다 근력 향상에는 더 우수하다는 게 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더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비대에도 간접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근비대 자체만 놓고 보면 총 볼륨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는 어떤 특정 주기화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월등히 더 좋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해요. 2022년 메타 분석에서도 볼륨이 통제되니까 주기화 그리고 비주기화 간 또 선형과 파동형 간의 근비대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고요. 선형과 일일 파동형 주기화의 근비대 결과가 유사하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다만 근력 향상 측면에서는 파동형, 특히 DUP가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형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경향은 보여요. 블록 주기화는 주로 고급 선수들에게 쓰이는데 특정 능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DUP와 직접 비교한 그 연구 결과들은 아직 좀 엇갈리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근비대를 목표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기화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최고라기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지킬 수 있고 피로 관리가 잘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잘 맞는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모델 자체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좀 더 현대적인 접근법으로는 RIR 기반의 점진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그 한 훈련 주기, 즉 메소사이클 동안 이 RIR 값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주에는 RIR 3에서 4 정도, 실패 지점까지 서너 번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에는 RIR 0에서 1, 거의 뭐 실패 지점까지 혹은 완전히 실패 지점까지 강도를 높인 다음 디로드를 하는 방식인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피로 관리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주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로도로 운동 기술도 다듬고 운동량도 쌓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강도를 높여서 강력한 성장 자극을 주는 거죠. 일종의 노력 수준의 선형 주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게만 계속 올리려고 하다가 그 피로 누적으로 정체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좀 더 생리학적으로 영리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만큼 중요한 회복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디로드입니다.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양을 줄이는 기간이죠. 보통 일주일 정도 시행하는데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볼륨을 평소에 한 30%에서 60% 정도로 줄이고 RIR은 3에서 4 정도로 높여서 운동 강도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시기는 계획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계획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몸이 보내는 신호, 예를 들어서 수행 능력 저하나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낄 때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디로드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입니다. 피로를 해소해야 우리 몸이 다음 훈련 자극에 더 잘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디로드 없이 계속 강하게만 밀어붙이다가 정체기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두 번째 회복 전략은 수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 근육 회복, 그리고 성장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거든요. 반대로 잠을 잘 못 자면 근성장에 중요한 동화작용 호르몬,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의 분비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이화작용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것들의 분비는 늘어납니다. 생리학적으로 단백질 분해는 늘고 합성은 줄어드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능동적인 동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훈련이나 영양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변수예요. 훈련이 잘 안 풀릴 때는 훈련 방법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수면 상태로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심박변이도, HRV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심박변이도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전반적인 회복 수준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HRV 수치가 높을수록 회복이 잘 된 상태, 낮을수록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피로가 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한 훈련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HRV가 감소했다가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추적하면 전신 피로도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HRV가 계속 낮게 나온다면 내가 느끼는 것과 별개로 몸은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디로드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훈련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그 조기 경보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적의 훈련 빈도는 목표 주간 총 볼륨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주기화 모델들은 점진적 과부하라는 큰 원칙 아래 개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RIR 기반 점진법, 그리고 전략적인 디로드, 그리고 훈련만큼 중요한 수면, HRV 모니터링 같은 회복 전략까지 모두 강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체 없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개별 훈련 세트를 넘어 주간 훈련 빈도, 주기화 모델, 그리고 디로드와 수면 같은 회복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훈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원칙을 종합하여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훈련 정체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그 훈련 정체기를 많이들 경험하시는데요. 이 정체기는 단순히 운동을 쉬어서 능력이 떨어지는 디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릅니다. 디트레이닝 상태가 되면 근력이나 순발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죠. 특히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일수록 영향이 더 크고요. 근육량도 줄어들 수 있는데 보통은 근력 감소보다는 그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바로 머슬 메모리 현상입니다. 흔히 근육 기억이라고도 하는 머슬 메모리는 생리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훈련으로 늘어난 근육세포의 핵, 그러니까 근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디트레이닝 중에도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예전에 훈련 경험이 없던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근육이랑 근력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를 보니까 2주에 딱 한 번만 훈련해도 석 달 동안 근육량하고 근력의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획된 휴식, 즉 디로드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체기가 과도한 훈련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 오버리칭, FOR이라고 부르는 건 일부러 고강도 훈련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쉬고 나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이른바 초과 회복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비기능적 오버리칭, NFOR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수행 능력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쭉 감소하는 상태예요. 회복은 가능하지만 초과 회복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들이 따라오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게 바로 오버트레이닝 증후군 OTS가 되는 건데요. 이건 2달 이상 능력 감소가 계속되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도 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아주 장기적인 부적응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NFOR이나 OTS는 특정 검사로 한 번에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의학적인 원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판단하는 소위 배제 진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정체기를 느꼈을 때 이게 단순히 자극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NFOR 같은 문제의 초기 신호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극이 부족한 거면 훈련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하는 거고 NFOR 초기 단계라면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니까요. NFOR 같은 상태를 예방하고 훈련량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볼륨 랜드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량을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는 건데요. 첫째는 유지 볼륨, MV.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고요. 둘째는 최소 유효 볼륨, MEV. 근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자극이 되는 양이죠. 훈련은 보통 여기서 시작하고요. 셋째는 최대 적응 볼륨, MAV.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량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회복 가능 볼륨 MRV.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의 훈련량이고요. 보통 훈련 주기를 짤 때 MEV에서 시작해서 점차 볼륨을 늘려서 MAV 범위를 거치고 MRV 근처까지 도달했다 싶으면 그때 디로드를 통해서 회복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결국 정체라는 게 MEV보다 적게 훈련해서 자극이 아예 부족하거나 아니면 MRV를 계속 넘어서 몸이 회복을 못 따라갈 때 주로 발생합니다. 만약 볼륨 문제가 아니라면 훈련 방식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트 포즈나 드롭 세트 같은 고급 훈련 기법들이 정체기를 뚫는데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레스트 포즈는 한 세트 중간에 아주 잠깐 10에서 15초 정도 짧게 쉬고 추가로 반복을 더 하는 방식이고요. 드롭 세트는 실패 지점에 도달하면 바로 무게를 낮춰서 또 실패 지점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무조건 더 근육이 많이 큰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자극을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 훈련 효율성을 높이고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데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런 기법들은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서 주된 훈련 방식보다는 정체기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훈련 기법 외에 영양적인 면에서 회복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가지 보충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 근단백질 합성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HMB나 커큐민 같은 성분들도 근육 손상이나 통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훈련 때문에 생기는 어느 정도의 염증 반응은 사실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적절한 염증은 성장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염증 효과가 있는 보충제들은 아주 힘든 훈련 기간 혹은 시합 직전처럼 정말 빠른 회복이 꼭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이걸 만성적으로 계속 고용량으로 먹는 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몸의 신호를 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훈련 정체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적인 원리에 맞춰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훈련의 원인이 단순한 자극 부족인지 아니면 NFOR 같은 과훈련 상태인지 잘 파악하고 볼륨 랜드마크 같은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레스트 포즈나 드롭 세트 같은 고급 훈련 기법 혹은 오메가3 같은 영양 보충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서 훈련, 영양, 회복 이 3가지를 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